보통 유산균은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요. 공복이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식사를 먹다 보면 위산 분비, 담즙산 분비가 활발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담즙 분비 같은 경우는 지방의 분해가 되는 거고, 위산 분비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유산균의 생존에, 유산균의 장까지 건너가는데 장벽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잘 체하고 변비가 잦은 경우, 또는 단순 소화 문제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장 건강 이상 신호로 봐야 할지도 부모님들이 고민하신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체한다는 거랑 변비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찌 보면 장 상태에 대한 문제, 어떤 장내 환경의 문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체한다, 변비, 이런 것들은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장내 미생물 균총에서 생성된 대사체들이 장관 운동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직결적으로 얘기를 하기까지는 이 증상 자체가 만성적인가 아니면 급성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화관도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일시적으로 체함, 일시적으로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변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나머지 증상의 어떤 기간,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구체적인 답은 그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도 연결된다는 말, 특히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오래 앓는 경우 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충분히 근거가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면역력이란 단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힘인데, 힘이 세면 좋은 건가, 힘이 약하면 나쁜 건가? 힘이 약하면 감염이 쉽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쉽게 돼요. 힘이 너무 세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라기보다는 면역체계의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감기나 뭐 이런 호흡기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기간 그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장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호흡기 감염이 오래 가면 항생제 복용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항생제 복용량이 늘어나면요,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 균총에 있는데, 장내 미생물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둘 다 죽입니다, 항생제는. 그래서 항생제가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내부에 어디선가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장내에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미생물 균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장 건강을 챙겨야 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호흡기계 감염이나 어찌 보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은 장 건강, 장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솔직히 항생제를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산균도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평소에 장 건강을 잘 챙겨주면 좋다고 봅니다. 유산균 제품에는 분말, 튜어블, 액상 등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요. 복용 편의성과 효과 면에서 약사님이 선호하는 형태가 있으신가요? 그게 액상이 있고요, 가루가 분말이 있고 추어블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연령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령대를. 왜냐하면 뭐 0세에서 1세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추어블을 준다면 목에 걸리겠죠. 쉽지도 못할 거고요. 가루 같은 경우도 폐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아한테는 가루도 물에 녹여서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액상 드랍이 있는 겁니다. 액상 드랍을 똑똑 떨어뜨려서 뭐 우유나 이런데, 분유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섞어서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분말 형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한 5-6살 정도 넘어가면 추어블 형태로 되고, 최근에는 유산균 추어블, 저도 저희 딸이 있는데 유산균 추어블을 뭐 먹였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맛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추어블은 언제부터 줄 수 있느냐? 얘가 이거를 씹어 먹거나
빨아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언제 이거 알약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위험성이 알약은 이렇게 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게 먹을 거다. 맛있는 거다. 빨아먹을 수도 있고 깨물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은 그때는 맛에 따라 요새는 맛이 좀 다양하니까요. 유산균 제품 맛에 따라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 복용을 공복에 해야 효과가 좋다. 식후가 좋다. 등 말이 많은데요. 약사님이 보시는 복용 타이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뭐 영양제 복용 시간, 뭐 복용 타이밍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SNS나 이런 때도 보통 유산균은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요. 공복이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식사를 먹다 보면 위산 분비, 담즙산 분비가 활발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담즙 분비 같은 경우는 지방의 분해가 되는 거고 위산 분비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유산균의 생존에, 유산균이 장까지 건너가는데 장벽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영양제든, 물론 뭐 아침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것들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수면 유도를 위해서 저녁에 먹는 게 좋고,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약간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은 상관없습니다. 시간 상관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후, 식전 상관없습니다. 유산균은요 제일 중요한 게요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먹고는 절대 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애들한테도 마치 습관처럼 건강한 습관처럼 뭐 아침에 뭐 한 번씩 하나씩 먹자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식사랑 또 결부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안 잊어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식전 식후 가중치보다는 꾸준히 먹는 거에 대한 가중치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유산균 제품마다 50억, 100억, 말이처럼 숫자가 강조되는데요. 무조건 많은 숫자가 좋은 건지 복용량은 아이의 나이나 체중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매일 먹죠. 만약에 유산균이 한 번 먹어서 장내에 정착을 확 잘해버리면 매일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정착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학술적인 논문에 따르면 50억을 먹든 100억을 먹든 그거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이 중요하거든요. 유산균 먹었으면 일단 장까지 가야 돼요. 장까지 가야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건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50억, 100억이 저는 10억, 20억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50억 정도면 뭐 충분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100억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두면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200억을 넣어도요 100억이라고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억, 1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